그럼 지금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태블릿 PC가 없이도 탄핵이 됐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태블릿 PC가 없었으면 탄핵이 좀 어려웠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블릿 PC가 없었으면 탄핵이 좀 어려웠다라는 질문하고 대한민국에 좌익 정권이 들어서지 않았다. 태블릿이 없으면 좌익 정권이 들어서지 않았다. 이건 다른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구분을 해 주셔야지만 지금부터 한국 사회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블릿 PC가 없으면 왜 탄핵이 힘들었나? 탄핵은 기본적으로는 그 자유한국당 그 당시에 새누리당 내에 있는 그 반박근혜 세력 그리고 그 내각제 추진 세력의 그 정치 야심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다. 박근혜 대통령을 이번에 좀 제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블릿이라는 것이 갖고 온 어마어마한 선전, 이것이 그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내에 있는 그 반박근혜 그 정파 입장에서는 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한국을 국가를 이 정도까지 심각한 아주 위기로 몰 것까지도 생각을 했느냐 저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대목은 정말로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유한국당 그 새누리당 내에 있는 반박근혜 비박 세력은 이 정도 심각한 사태가 올 줄 몰랐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새누리당 내에 있는 주사파 세력은 저는 알고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태경 뭐 이런 주사파 세력은 알고 있었다. 제가 여러 차례 이 주사파는 자신이 주사파다 이렇게 말하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사파는 잘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1980년대에 그 NL 학생운동을 했던 이 주사파는 지금 현재 현실 권력으로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보수를 표방하고 있지만 주사파가 있고 범민주당 계열의 주사파가 있고 구통진당 계열의 주사파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에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해서 이제 조금 인식이 된다. 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제 조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에 대한 그 복습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믿지 않겠지만 이건 다 사실입니다. 지금 그 주사파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그 뿌리는 공산주의고 그 지금도 공산주의와 같은 이제 상황이지만 이 공산주의 중에 주체 사상, 인간 중심, 사람 중심, 뭐 항장엽 주체 사상 또는 뭐 김일성 3대 유일 사상, 수령 절대주의, 종북 이렇게 나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건 또 다르게 얘기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굳이 얘기한다면 그 김영환파, 하영욱파 이렇게 돼 있죠. 그 지하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주사파를 알려면은 이들이 3층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기본적으로 3층 구조. 말하자면 지하 조직이 있고 그다음에 반합법이 있고 그다음에 제도권, 합법. 그러니까 비합법, 불법, 반합법, 그 제도권이 있다. 이렇게 구분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것을 보통 사람이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사파들이 이것을 갖고 있지 않느냐.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너서클이 있습니다. 디시전 메이커. 뭔가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결정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 뭐 방송에서 알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VON에서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그 김일성 라인과 김정일 라인으로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조금만 더 이제 표로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은 한국에 지금 주사파가 정치 세력을 이루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거든요. 크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항장엽, 김영환 라인이라고 했고 또 한쪽은 구통진당 등 종북 라인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구통진당 등 종북 라인은 뭐
더 좀 떳떳하지는 않죠. 뭐 백두칭송위원회 이런 것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해보지만은 무시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치 권력이라는 입장에서는 지금 그렇게 해피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을 차이를 내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북한에 대한 입장 또는 북한 지도자에 대한 입장이 갈리는 겁니다. 다른 것은 거의 다 같습니다. 평화협정이나 뭐 온갖 그 중국에 대한 입장이나 역사 뭐 1948년 건국에 대한 입장이나 거의 다 똑같고요. 이 두 그룹이 딱 차이가 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일단 김일성 세 개 다 표시해 보세요. 김정일, 김정은 한번 보십시오. 이 라인은 김일성은 그래 괜찮아. 김정일은 안 돼. 김정은은 괜찮아. 약간 이쪽에 가깝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김영한, 하태경 이 라인이 김정일 사후에 김정은이 등장할 때 김정은과는 상당히 협력 체제를 유지할 거다 이런 예상을 예전부터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사람들이 북한 인권운동을 표방했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 인권운동이 좀 엉망이 되겠다 그런 것을 미리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좀 구체적으로는 더 나중에 얘기해야 되지만 이 사람들의 라인은 기본적으로는 김정일 반대 세력입니다. 김정일 반대 세력. 처음에 김영한 씨가 북한에서 조선노동당에 가입을 하고 김일성을 만나고 그때 김정일은 못 만났대요. 그냥 김일성이 어제 김정일 동지가 당신이 온다고 해서 좀 뭐 밤새 걱정을 했다더라. 뭐 잠수함 타고 무사히 올지 걱정을 했다더라. 이런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 나타나지는 않았대요.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대요. 그냥 그 묘향산에서 이렇게 그 정량하고 있는 김일성을 그냥 묘향산에서 만났을 뿐 김정일은 나타나지 않았대요. 그런데 이 구통진당 계열의 이 종북 라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는 김일성은 당연히 뭐 오케이. 근데 김정일도 오케이입니다. 김정일도. 김정은 당연히 오케이.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이 차이를 뭐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사파는 뭐 ABC 모두 1948년 이승만 체제가 유일 합법 체제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기서 주사파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할 텐데요. 여기서 황정엽, 김영한 이 라인이 이 두 가지로 좀 이 김정일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이 차이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 저희는 뭐 쉽게 말하면 이승만 라인이죠. 저희 같은 정통 대한민국 라인은 다 웃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황정엽 라인이든 김영한 라인이든 통진한 라인 다 웃기다. 우리 저희는 X예요. 조금 전에 X가 한번 나왔죠. 저희는 X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저희같이 이거 다 X야라고 하는 그 라인이 지금 힘이 있습니까? 저희는 이제 태극기 집회나 하고 있고 완전히 쫓겨났죠. 지금 미래한국당에서도 쫓겨났는데 미래통합당에서도 뭐 완전히 쫓겨나 있는 상태죠. 아, 우리는 이승만 라인이야. 뭐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주체사상파가 다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꼭 틀리진 않아요. 그런데 이 주체사상파 중에서 그 황정엽, 김영한 라인이라고 했지만 이 라인을 조금만 여러분이 오늘은 더 자세히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사람들의 그 디시전 메이커,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하는 라인은 사실 굳이 말한다면 그 서울대 중심, 고대 중심으로 구분을 해서 봐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김정일은 반대야, 김정일은 아니다. 이 라인이에요. 굳이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김일성 라인이라고 할게요. 근데 이 라인이 합해서 이제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를 만들었고 또 이분은 둘 다 그 제가 취재함으로써 세상에 이렇게 커밍아웃을 한 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 그 김영한 씨 중심의 그 서울대, 그 다음에 반미청년회 중심의 이 고려대, 이게 뭐 학교는 섞여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리더를 중심으로 보면 이건데 이 두 라인이 북한 인권,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김정일 반대 운동으로서의 북한 인권 운동이죠. 그쪽에서 하나가 됐는데 이 그룹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 조혁 씨나 김영한 씨나 둘 다 이 제도권에 잘 이렇게 선뜻 나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김영한 씨는 시도했는데 지금 그 탄핵 이후에 약간 좌절이 됐고 조혁 씨는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아직도 잘 드러내지 않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두 사람을 잘 압니다. 그런데 조혁 씨는 더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알기 힘든데
이 두 사람이 다 직접적으로 뭐 조폭두목처럼 이렇게 조직을 운영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굳이 말하면 어떤 그 라인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조혁 라인이 예를 들면은 조혁의 직속 이제 후배라고 할 수 있는 그 오종식 씨 같은 경우에 지금 연설문을 쓰고 있거든요. 연설문 1급 비서관이에요. 1급 비서관. 거의 차관급쯤 되지 않습니까? 그 엄청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그 조혁 라인이 뭐 안희정 씨도 있고 뭐 이광재 이런 반미 청년의 라인이 사실은 김영한 씨 보수로 진출한 김영한 라인보다 그 이 사람들이 사실 전대협의 아버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현실 권력은 훨씬 더 철저하게 많이 이렇게 누렸고 친노무현 그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 반미 청년회의 핵심 멤버 중에 하나였던 그 안희정 씨가 아주 일찍부터 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의 비서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현실 정치에 이 사람들을 아주 저돌적으로 진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고려대 라인이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더 그 어떻게 보면 거의 뭐 장악하고 있는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얼굴을 드러내고 내가 진짜 오야붕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사실 이 두 사람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 조혁 씨는 대한민국 헌법 3조 4조에 대해서 진심으로 회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승만의 자유민주주의 한반도라는 그런 구상을 인정하지 않아요. 김영한 씨는 인정하지는 않지만 또 부정하지도 않아요. 애매한 입장이에요. 이 한반도의 그 본질적인 갈등은 현재로서는 이승만이냐 김일성이냐 이거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뭐 김구 라인이든 아니면 뭐 여운형 라인이든 박헌영 라인이든 전부 다 이승만에 찬성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범좌파가 있고 나머지 이승만 세력 1948년 체제라는 것은 사실 저희밖에 없죠 지금. 저희밖에 없어요. 태극기 세력. 겨우 뭐 이렇게 제도권 언론 다 뺏기고 겨우 유튜브나 저처럼 지금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겨우 얘기하고 있는. 근데 우리 냉정하게 까놓고 말하죠. 그렇지만 지금 사람들이 속고 있고 몰라서 그렇지 대한민국 국민들의 90% 이상은 다 이승만 라인 아닙니까? 사실 100%여야 하죠.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그런데 주사파라는 사람들이 이승만을 부정하고 김일성을 택했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의 그 탁월한 그 정치 능력 때문에 지금 그 한국 정치 뭐 언론 뭐 법조계 모두 이 김일성 라인이 장악을 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 있는 거죠. 지금 저희가 이제 미래통합당 라인을 굉장히 걱정하는 것은 미래통합당조차도 이승만 라인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현실들을 제가 이제 설명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오늘 그 태블릿 문제에 좀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태블릿 문제는 제가 생각하는 태블릿 문제는 5분도 문제 얘기할 거리가 없어요. 제가 생각하는 태블릿 문제는. 일단 태블릿 문제는 제가 생각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일단 태블릿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태블릿이 정말 악마의 도구다. 이렇게 보는 제가 이유가 태블릿이 국가 원수, 국군 통수권자, 대통령을 속였기 때문이죠. 대통령을 속였기 때문이에요. 이 대통령이 그 개인 박근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국군 통수권자이고 그 외교수장이고 그리고 우리 국민 전체를 대표하고 있는 리더죠. 근데 그분을 속였죠, 태블릿이. 그 태블릿이 전혀 그러니까 무죄일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유영하 변호사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유영하 변호사님이 지금 제가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언젠가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국회에 나가겠다고 지금 손을 드셨으니까. 우리나라 헌법 84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그런데 이분이 소출하는 것은 수사부터 뭐 기소까지 다 포함하는 거죠. 수사를 받겠다 그랬어요. 스스로 이걸 포기했어요. 안 받게 되어 있는데
태블릿 이후에 태블릿 보도가 10월 말에 나왔고 11월 초에 대국민 사과를 하시면서 내가 수사를 받겠다. 특검도 받겠다. 그러니까 헌법 4조, 84조의 정면으로 입에 대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유영하 변호사님이 이때 영향을 안 끼쳤다고 언젠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막지 못한 비서진들은 정말 반성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영하 변호사님한테 하나를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서원 씨에게 박근혜 대통령 말고 딸과 승마가 중요하다면 유영하 변호사님한테는 스스로가 검사였다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태블릿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이것이 대통령을 속였다. 이것 말고 하나가 더 있거든요. 태블릿은 JTBC와 한국 언론의 치욕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태블릿은 한국 검찰의 치욕입니다. 검찰. 한국 검찰의 치욕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 방송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또 괴롭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오늘 이 얘기는 꼭 할 수밖에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그 법률 상식을 좀 갖고 왔어요. 지금 한국의 이 복잡한 현실을 이해하려면 몇 개의 그 키워드를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십시오. 왜 태블릿이 검찰의 치욕이냐면 태블릿 PC의 비밀을 검찰이 다 알고 있어요. 전부 알고 있거든요. 전부 알면서도 침묵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집요하게 제기하는 변희 제시를 감옥까지 보냈거든요. 어떤 한 사람이 변희 제시 말고도 뭐 항의원 씨도 포함해서 이렇게 그 감옥에 들어가는 범죄라는 것은 무시무시한 거거든요. 어떤 사람을 그렇게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시킨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저는 태블릿의 진실을 검사들이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사들이 이 문제를 해결을 하지 않고 심지어는 애매하게 사람들을 감옥에 넣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태블릿 PC는 방송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검찰의 문제다. 한국 검찰의 치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조금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검찰에게 아주 중요한 범죄가 그 법이 크게 보아서는 형법이 있고 형사소송법이 있죠. 형법 체계는 기본적으로 대륙법 체계예요. 일본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형사소송법은 사실은 영미법 체계고 특히 미국 법을 거의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 미란다 원칙이라는 말을 들어봤죠? 미란다 원칙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이래에 그 본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것은 미국에서는 1966년에 이미 확립이 된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흉악범죄, 미란다는 아주 흉악범죄 아닙니까? 납치하고 강간하고. 이 미란다 흉악범죄라도 기본적으로 인권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966년에 기본적인 뭐 인권이 뭐냐, 헌법적인 인권이다. 그래서 뭐 변호사한테 뭐 변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자백하지 않아도 되고, 뭐 불리한 진술은 안 해도 되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이제 미국에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확립된 그런 형사소송법 원칙인데,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한국 검찰을 좀 검찰답게 만드는데 미국의 형사소송법은 그 원칙들은 굉장히 큰 기여를 했거든요. 말하자면 지금 이 운동권 출신들이 누리고 있는 자신들의 세상이라는 것은 1987년에 만든 세상이에요. 1987년 헌법. 그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적법 절차 원칙이에요. 이 적법 절차 원칙이라는 것은 due process of law라고 하는 이 적법 절차 원칙이라는 것은 이 역시 미국 법, 영미법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우리가 이 이제 그 적법수사 원칙을 1987년 헌법에 넣었는데요. 이 원칙이 없이 지금 검찰을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난 탄핵 때 이런 것들 전부 다 거의 뭐 무시가 아니라 그냥 개무시라고 해야 되는데 개무시를 했거든요. 지금 제가 그 태블릿과 관련돼서 언론이 아니라 사실은 검찰의 치욕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몇 가지 단어만 좀 같이 더 이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미국 형사소송법 원칙을 지금 저희가 거의 다 쓰고 있거든요, 실제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몇 가지 원칙 중에서 지금 나와 있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합리적 의심, 이런 말, 그 beyond reasonable doubt라고 하는 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는 말을 많이 쓸 텐데 이 말을 이제 정확하게 뜻을 아는 분은 거의 없어요. 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는 것은 뭐 사람들이 그냥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좀 멋있게 말하기 위해서 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근데 이거 reasonable doubt이라는 것은 이 말은 정확하게 무슨 뜻이냐면 검사가 어떤 사람이 죄가 있다. 이 사람은 뭐 가령 변희재 씨는 죄가 있다. 태블릿에서 저렇게 계속 문제 제기하는 것은 죄가 있다. 이렇게 이제 죄가 있다고 말을 하고 또 법정에 던질 때, 기소를 할 때 그 제출한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증거가 beyond reasonable doubt. 증거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수준의 증거여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것은 뭐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 뜻이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검사가 기소를 할 때 제출한 증거가 더 이상 이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런 것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법도 그렇고 한국 법도 그렇고 이런 원칙을 다 지금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법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한국 법도 이런 것을 사용하게 돼 있거든요. 단어를 그대로 쓰지는 않아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거로 기소를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너무나 많은 의심의 여지가 있는 거죠.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 더 이제 여러분이 들어두시는 것, 늘 듣는 얘기지만 입증 책임이란 말이 있거든요. burden of proof라고 하는 입증 책임이란 말은 사실은 누가 갖고 있는 책임인가? 검사가 갖고 있는 책임이거든요. 검사. 여러분 이제 형사소송법에서 늘 쓰는 말 중에 알리바이란 말이 있죠. 알리바이. 알리바이라는 것은 나 그 범죄가 일어날 때 딴 데 있었어. 나 다른 일 하고 있었어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알리바이라는 것은 이걸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돼요. 나 딴 데 있었어. 알리바이는 뭐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는데 대신 이 사람이 이렇게 죄를 지었어라고 할 때 burden of proof 이게 정말 확실한 증거가 있어라고 하는 입증 책임은 검사가 갖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 한국 검사들이 이걸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태블릿 PC가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네라고 문제를 제기를 하면 입증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검사들이. 근데 입증을 해주지 않고 도망을 가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거를 제출하기엔 너무나 쉬워요. 사실 태블릿 PC는 제가 보기에는 최서원 씨께 아닙니다. 최서원 씨는 만약 그 태블릿, 지금 문제가 된 태블릿과 관련해서 만약에 그 근처에 얼마나 있었나 해도 제가 생각할 때는 맥시멈 2시간이에요. 태블릿 근처에서. 그 태블릿은 신혜원 씨가 증언했던 것처럼 대선 캠프에서 사용되다가 나중에 최순실, 뭐 정윤회 이런 문제가 터져서 수사를 할 때 사라졌어요. 다시는 켜지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말하자면 대선 캠프에서 사용되다가 수사 대상이 됐다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물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사실은 이 태블릿 PC는
정윤회 사건을 조사했던 그 팀과 관련이 있는 물건이다. 저는 그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하는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너무 충분히 있어요. 충분히. 근데 검사들이 그걸 도저히 입증을 하지 않거든요. 분명히 검사가 burden of proof가 있어요. burden of proof가 있는데 입증을 해주지를 않아요. 이건 정말 세계 검사 역사에 기 남을 치욕이죠. 왜 안 해주겠어요? 진실을 아니까 안 해주겠죠. 카카오톡 메시지 몇 개만 풀어도 답 다 나와요. 신혜원 씨 말이 맞다는. 그런데 안 하거든요. 누가 이걸 밝히겠습니까? 한국 검사들의 치욕이죠. 그러면 왜 검사들이 왜 제대로 수사도 안 하고 입증도 안 하고 애매한 사람 감옥까지 집어넣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정농단.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이제 이 이슈들을 너무나 이 속에 숨어 있는 너무나 어려운 그 이슈들을, 쟁점들을 계속 갖고 나와서 정말 죄송한데, 정말 공부하지 않으면 계속 당하기 때문에 이거 해야 돼요. 얼마 전에 저희 집에서 내 방송이 아줌마들한테 어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줌마들한테. 제가 뭐 그게 무슨 뜻이냐. 제 정보가, 제가 말하는 게 정보가 얼마나 많은데 그냥 그런 걸 무시하기 위해서 쓰는 말이냐.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 한국 아줌마들이 제일 똑똑한 것 같아요. 가장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고, 요즘에 이제 겨우 사람들이 제 얘기를 좀 들어보는 것은 하다 좀 막히니까 좀 들어보는 거겠죠. 들어보고 또 나가시겠죠. 그런데 저는 한국 아줌마들의 파워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부터 태블릿이 이거 엉터리라고 할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다 공감할 때 설명이 필요 없었어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남자들을 굉장히 존중하거든요. 저희 집엔 다 딸밖에 없고, 그래서 여성들이 이제 중요한, 제가 자랄 때는 여성적인 삶을 이렇게 중심으로 살았지만, 저는 그 남자들이 참 부족하긴 하죠. 공감 능력도 부족하고 한데, 이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남자들만이 할 수 있고 소화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근데 저는 지금에 있어서는 이 남성들이 일으키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뭐 주사파도 대부분 다 남자들의 문제거든요. 대부분이. 이 공감 능력 없는 것, 이건 참 큰 문제다. 잘못하다가 사이코패스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조금만 생각해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도 복잡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계속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가나? 태블릿 PC는 최소한 씨 거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확실해요. 만약에 제 얘기가 틀렸다고 얘기하려면 그게 나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그냥 풀어주세요. 입증 책임이 검사한테 있잖아요. 왜 검사들이 입증 안 해주면서 사람을 beyond reasonable doubt,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거가 없는데 감옥에 집어넣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또 다른 형사소송법 원칙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독수독가, Fruits of a Poisonous Tree, 위법 수집 증거 배제의 원칙, 이것 때문 아닙니까? 태블릿이 거짓말이었어, 가짜였어라고 하면 태블릿을 통해서 나온 모든 사실, 모든 증거 다 재검토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국정농단 수사라는 것이 근거를 잃어버리죠. 왜냐하면 이게 처음 증거가 독이 묻어 있으면 나머지도 다 독 묻는다, 이런 원칙 아닙니까? 다 배제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만약 태블릿이 거짓말이야 하면은 이 국정농단이라는 것을 수사할 수 있는 동력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여러분, 이게 어려운 얘기지만 꼭 아셔야 돼요. 국정농단은 범죄가 아니에요.
다른 것은 제가 이 영어 단어를 썼어요. 그렇지만 국정농단은 왜 안 썼는지 아십니까? 단어가 없기 때문이죠. 미국 형법에 국정농단 죄가 없어요.